자, 오늘 5월 23일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 9주년이 되는 날인데 세 분 모두 다 그 소식 접하던데 기억하시죠? 네. 네. 어떻게 그때 상황 접하셨습니까? 저는 TV 속보로 봤는데 예. 굉장히 놀라고 당황했던 기억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어찌됐든 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냥 대통령의 갑작스런 서거라는 것 자체가 그냥 놀라운 뉴스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근데 어쨌든 스스로 또 목숨을 끊으셨다고 하니까 예. 굉장히 좀 당황스럽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런 예상을 잘 못했잖아요. 물론 그렇죠. 예. 당시에 그 검찰에서 굉장히 이제 압박을 한 건 맞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평소 스타일대로라면 어떻게든 맞서 싸워서 이길 극복을 할 것 같지 그렇게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거라고는 저는 생각은 못했는데 굉장히 좀 놀란 뉴스였죠. 예. 백 변호사님은 사실 저도 그날 생각을 해보면 저는 사실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가짜 뉴스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사실 조금 전에 김태현 변호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스타일을 생각을 해보면 돌파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난관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뒤로 물러서는 스타일이 아니고 돌파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 당시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가 그 당시에 제가 보기에도 좀 심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그렇더라도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렇게 서거를 하셨다고 하니까 그것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하니까 정말 이거는 저도 그냥 그 당시에는 그냥 멍하다 뭐 이런 정도밖에 뭐 말로 표현하기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굉장히 멍했고요. 한 5분 동안 온몸이 굳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었는데. 저는 다시 멍해지는 것 같아요. 지금 물어보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검찰 수사가 일단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유출이라고 할 때부터 굉장히 분위기는 좋지 않았었고 서원 조사 1차 조사하고 나서 한 20일 넘게 사실 다른 어떤 수사나 이런 건 진행은 안 됐는데 계속 언론에서는 막 정말 이상한 소리들이 나오고 있던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다른 조치 같은 것들이 있겠지 내지는 다른 수사가 기다려지겠지라고 했는데 갑작스러운 일이어서 진짜 글자 그대로 정말 멍하니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소식을 전해온. 저는 제가 지금 방송에 직접 듣진 않았고 다른 이제 후배가 와서 그 얘기를 하면서 그때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눴던 기억이 나네요. 당시 그 MB 정부와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았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았는데 법조계 의견은 어땠습니까? 글쎄 법조계 의견이라는 게 그건 결과론적인 얘기니까 당시에 옳다 그르다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검찰이 어쨌든 검찰 입장에서 보면 사실 그 수사는 하다가 지금 중단된 겁니다. 그러니까 팩트는 사실 완벽하게 나온 건 아니에요. 양쪽의 검찰의 주장과 지금 권양숙 여사 이제 살아계시는 권양숙 여사 가족들의 주장 또 문재인 대통령 주장 양쪽의 주장이 있을 뿐이지 팩트 나온 건 아니에요. 수사가 완전 완결된 건 아닌데. 그래서 자유한국당 일각에서는 그렇죠. 재수사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근데 공소시효 문제도 있고 정치적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어쨌든 팩트 나온 건 아니에요. 수사가 완결되거나 재판까지 간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보면 혐의가 있으면 수사는 할 수는 있어요. 전직 대통령이 누군 다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문제는 당시 이제 검찰에 가장 문제받는 게 뭐냐면 대통령은 소환 조사했잖아요. 소환 조사. 그리고 나서 이걸 빨리 정리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냥 바로 혐의가 있다고 생각하면 영장을 치든지 그게 아니면 불구속 기소를 하든지 이 신병에 대한 걸 빨리 발표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거의 한 달을 끊었거든요. 그리고 계속 뉴스만 나오니까 그럼 조사받고 집에 온 사람은 그게 전직 대통령이 아니라 일반 피의자라도 굉장히 불안하고 수모를 느낄 수밖에 없죠. 그게 하나 문제인 거고 또 하나는 이건 진짜 저도 궁금해서 말하는 건데 당시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청와대는 어떤 스탠스였느냐라는 거죠. 그 사실 여러 가지 얘기들만 있어요. 완전 32가지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서 야 무조건 잡아넣어 라는 그랬다는 썰이 있고 당시 MB 청와대 사람들은 또 그렇게 얘기는 안 해요. 우리는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방문 조사를 하라고 했고 그리고 소환 조사한 다음에도 불구속 기소하라고 했는데 그런데 당시에 검찰 특히 이제 우병우 당시 기획관을 지칭해서 말을 안 듣고 폭주를 했다.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거하신 다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 죄송합니다. 큰일 날 뻔했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렇게 돌아가신 다음에 그 검찰팀을 전부 다 좌천을 시킨 거다라고 이제 당시 MB 청와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반대쪽에서 무슨 소리야.
MB 쪽에서 강하게 푸시해가지고 저렇게 한 거 아니야라고 네. 얘기하니까 그 부분은 사실 좀 그러니까 근데 미궁 속에 빠진 이런 거예요. 얘기는 있죠. 이제 그때 당시 조사가 된 것까지 보면 조사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분이 문재인 대통령이시잖아요. 예, 예, 문재인 예. 대통령이 이제 당시까지 그 첫 번째 소환 조사에서 나온 얘기를 보면 대표적인 게 박연차 회장의 진술 주장이 있었고 검찰은 그 주장과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이제 서로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나지도 않았고 당시에 통화 기록조차도 없었다. 통화 내용은 당연히 모르고 통화 기록도 없다라는 정도까지가 알려진 사실이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검찰로서는 다음 수를 어떻게 둬야 될지를 고민하는 건 맞는데 문제는 이제 국정원 발이었다 검찰 발이었다 아직도 얘기는 많지만 무슨 시계 같은 논두렁 시계 같은 그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마치 검찰에서 조서를 얘기를 한 것처럼 쏟아져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결과적으로 보면 노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거는 뭐 기획적으로 몰아가고 또 특히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김태현 변호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저돌적인 모든 것을 뚫고 나가는 그런 분이셨는데 본인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주변을 괴롭혔기 때문에 도저히 그걸 못 견디셨다는 걸로 지금 볼 수밖에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검찰 수사는 아까 좀 전에 김태현 변호사 얘기했던 것처럼 설은 굉장히 많은데 예.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예. 저는 뭐 그게 뭐 MB 이명박 전 대통령이 뭐 푸시를 해서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는 이제 논외로 하고 그건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사실. 그거는. 예.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우리가 지금 벌써 전직 대통령 2명의 구속을 받죠.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 또 공교롭게 오늘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기일인데 제대로 네. 공판중일 지나서. 예. 근데 이런 전직 대통령 급이라고 할게요, 제가 그냥 예. 급을 검찰로 소환을 할 때는 예. 이제 말 그대로 다 정리가 돼서 소위 말해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돼야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그 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속이 되고 얼마나 많은 조사 이루어진 이후에 불렀나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마찬가지예요. 최순실 조사 다 끝나고 네. 모든 조사가 다 끝나서 이제 마지막 정점에 있는 딱 한 사람. 그건 증거조사 다 끝나야 돼요. 어느 정도가. 네. 그리고 불러야 되는데 네. 아까 조금 전에 양지열 변호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무현 전 대통령을 불렀을 때는 사실 뭔가 수사가 완결돼 있는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불렀어요. 그러니까 정리가 다 되지 않은 상태.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약간 모욕 주기가 아니었느냐라는 얘기가 조심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이례적으로 그렇게 노무현 전 대통령부터 이렇게 부른 거에는 어느 쪽에 푸시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러니까 그걸 못 밝혀내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청와대에서 푸시를 했으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을 다른 전체적인 증거조사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무작정 부른 게 아니냐. 통상적으로 이제 네. 일반인들 아주 간단한 뭐 폭행 사건 이런 거 그냥 바로 부르죠. 예. 근데 그때 당시에 문제가 됐던 결국에 돈하고 관련된 것들은 예. 굉장히 꼼꼼하게 조사를 하고 혹여라도 전직 대통령을 소환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시겠지만 검찰 포털에 쓰는 순간 국민들 입장에서 유죄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나중에 무죄가 나온 건 사람들 별로 관심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전직 대통령을 포털에 세운다라는 건 정말 그 이후에 만에 하나 무죄가 나오면 그건 정말로 큰일 날 일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꼼꼼한 조사를 거치고 나서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정도면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한다라고 할 때 부르는 거예요. 네. 그런 면에서 검찰이 그 당시에 무리했다라고 보는 게 중론이죠. 예, 무리하게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환부터 했던 것도 지금 드러난 부분은 노무현 전 대통령 망신 주기에는 이명박 정권 그 국정원이 배후에 있었다는 보도 굉장히 많이 나왔죠. 이런 거 보면은 누가 이렇게 이 바람을 넣었는지 뭐 대략 추정이 됩니다만은 뭐 지금 확실한 증거는 없으니까요. 자, 하여간 뭐 그때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까 우리 백성원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게 진실이 다 드러날 때까지는 무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대법원 뭐 한 1년 정도 이상 걸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 기간 동안에 무수히 많은 그런 언론들의 억측과 모략과 비방 또 이로 인한 또 엄청난 이미지 손실. 이게 본인 혼자 감당할 일이었다면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일을 하진 않았을 것이다. 그 자기 가족도 더 나아가서 이 나라의 그 이런 민주 진보 세력들까지 다 부도덕한 그런 존재로 낙인 찍히는 이런 부분들을 힘들어했던 것은 아닌가 조심스럽게 추정해 보는데요. 9604번 쓰시는 분 아직도 가슴이 아픕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보고 싶습니다. 라는 글 남겨주셨습니다. 자, 공교롭게도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 피고인으로 처음 법정에 섭니다.
어떻게 아니 이렇게 정해졌는지. 예. 참 시대 정신이라는 게 이렇게 구현이 되나 봐요. 역사라고 하는 게. 사실 뭐 재판부에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오늘을 첫 기일로 잡은 것 같지는 않은데 공교롭게 그렇게 된 거고요. 예.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공판 기일도 같은 날입니다. 아 그래요? 네네네. 이게 참 희한하게 그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아직까지 법정의 모습 드러난 적 없죠. 공판 준비 기일에는. 예, 그렇습니다. 공판 준비 기일은 뭐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 나왔던 거고 오늘부터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 앞에 이제 어떻게든 뭐 인정신문, 그러니까 뭐 본인이 이름이 뭐고 뭐 직업 뭐고 하는 그거 지나고 나서 이제 한 10분 정도 소회를 밝힐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구속된 이후로는 처음 모습을 드러낸 그렇죠. 거네요. 그리고 오늘 이제 호송차에서 내릴 때 수의를 입고 있을지 아니면 정장을 입고 있을지. 정장이 피겠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뭐 이명박 전 대통령 이거는 정치 탄압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예. 원래 통상적으로 보면 이제 피고인이 평상복, 그러니까 본인이 들어갈 때 뭐 정장을 입거나 아니면 수의를 입을 때 딱 나눠지는 게 있어요. 수의를 입은 사람들은 인정합니다가 좀 많아요. 근데 이제 본인이 평상복 정장을 입으면 나는 부당하게 여기섰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는 본인이 고를 수 있는 겁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구치소 안에서는 못 입고 있지만 나올 때는 그건 인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금 제가 생각하는 재판 전략은 계속 출석은 할 거예요. 저는 좀 놀랐는데 그 측근들이 이제 검찰에서 진술한 거 대부분 다 증거 동의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다 부동의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증인 신문만 그냥 한 1년 할 줄 알았는데 그런 전략을 택하지 않고 아니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지만 양립할 수 있는 다른 사실을 얘기하면서 돌파하는 방식으로. 근데 그게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측근들 등 돌린 측근들이 나와서 법정에서 얘기를 쏟아내면 훨씬 더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 얘기는 그냥 어차피 나와도 똑같이 얘기할 거니까 그 얘기하고 양립할 수 있는 다른 법리적인 측면으로 돌파를 시도하는 거.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는 재판이 그렇게 길어질 가능성은 없고 그래서 원래 뭐 주 4회 재판 하려고 했다가 그것도 좀 주 2회로 지금 하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전략 자체가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는 조금 다르게 접근하는 것 같아요. 증거를 다 인정하면은 예측근들이 나와가지고 자기를 디스하는 이런 참 민망한 상황은 피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증거를 인정한다는 게 이제 여러 번 얘기를 하지만 이런 거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김백준 전 기획관 같은 분들이 돈을 어떻게 국정원으로 또 받아서 그다음에 전달을 했다, 사용을 했다, 보관을 했다라는 것 이런 얘기들을 다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다 얘기를 한 걸 검찰이 서류로 받아 적었을 거 아닙니까? 검찰은 그걸 증거로 내밀었는데 원래 그 말이 거짓말이라고 하려면 그 사람을 다시 법정에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검찰에서 한 얘기가 맞느냐라고 판사 앞에서 직접 얘기를 듣고 검찰은 검찰대로 신문을 하고 변호인은 반대되는 걸 신문하는 건데 정말 특이한 경우긴 해요. 굉장히 불리한 얘기가 많이 그 안에 적혀 있는데 일단 그거를 다 증거로 우리는 쓰겠습니다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뭘 가지고 다툴지가 좀 의아하긴 한데 일단 보면 박 전 대통령이 그걸 다 다퉜잖아요. 정말 기본적인 사실관계까지도 다 다투는데 그 전략이 별 도움이 안 됐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고. 그래서 24년형을 받으니. 그리고 또 이제 박 전 대통령 때와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게 어쨌든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래도 변호인단을 나름 제대로 진용을 갖추고 어느 정도 싸움을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박 전 대통령 때는 죄송하지만 국선 변호인한테 중간에 맡겨버렸잖아요. 그리고 사실상 본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국선 변호인이 잘 못했다는 게 아니라 본인이 적극적으로 안 났으면 재판이 그만큼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재판을 아예 못 맺겠다는 측면이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렇게 해서 정치적인 싸움으로 가봤자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누가 지지해 준 사람이 많이라도 있어야 정치보복 주장하고 뭐 밖에서라도 시위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번에 그랬잖아요. 첫 재판 법정 공개 방청 응모했는데 미달돼서 결국 그냥 다 들어오게 됐잖아요. 흥행 실패. 그 관심이 없다라는 것은 지지자들도 많이 안 타는 거라서 어쨌거나 법적으로 다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짧게 말하면 얘기 좀 합시다. 그러니까 알았어요. 요것만 하고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는 뭐 저기 측근들이 받았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건 특수활동비 뇌물이 아니다 쪽으로 이제 법리 쪽으로 가겠다라는 겁니다. 김태현 변호사님은 MB의 전략이 뭐라고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분석을 할 때 인간의 본성을 파악해야 됩니다. 야, 또 어렵게 가네. 어렵게 가. 안 어울린다. 안 어울린다. 모든 사람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들은 본인의 기본적인 이해관계를 따지게 돼 있습니다. 특히 본인이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를 빨리 빠져나갈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질 않은 이해관계, 실리를 따지는 거지 명분은 약합니다. 위기상에 빠졌을 때는요.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런 측면에서 보자고요. 명분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건 저는 전형적으로 실리 차원이라고 보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법적인 측면에서 실리는 뭐가 있느냐. 싸워봤자 지금 이 상황에서 안 돼. 왜냐하면 지금 변호인 나름대로 진용에 갖춰줬다고 하지만 부족해요. 인력이. 그분들의 제가 능력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부족합니다. 양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또 휴민트가 있지 않습니까? 또 보면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의 진술한 내용이 정말 어마 많아요. 그러면 그 진술조차 다 다투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속된 말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MB 청와대 총무기획관실이라고 있었던 사람들 안 불려간 사람이 없어요. 그럼 그 진술서를 다 부인하고 다 다투어야 된다고요. 그게 물리적으로 힘듭니다. 본인도 읽어봤을 거예요. 물리적으로 복사비 3천만 원 들었다면서요. 뿐만 아니라 김백준 전 기획관의 진술뿐만 아니라 그거를 뒷받침하고는 영법빌딩 지하 2층에서 나오는 문건이 있기 때문에 다투도 답이 안 나와요. 그럴 바에야 여기서 그냥 이거를 다투지 않고 법리적으로 좀 싸움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자라는 거. 그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정치적인 이유인 건데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의 머릿속은 사면에 가 있을 거예요. 그럼 사면에 가 있으면 어떤 문제가 있냐.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든 차기 대통령이든 누군가 대통령이 사면장에 사인해야 됩니다. 도장 찍으려면 뭘 만들어줘야 되냐면 부담 없이 찍을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도 야, 이명박 전 사면 도장 찍을 때 여론이 반대해도 그거를 잠재울 수 있을 정도의 판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도 보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맨날 태극기 부대가 와 있고 재판 안 나가고 거부를 하게 되면 현직 대통령이 사면장에 사인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 사법조차에 조금 순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이거죠. 하지만 자백은 못하겠다. 왜?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내가 다 받았다고 말은 못하겠죠. 그러니까 부인은 하되 크게 다투지 않음으로써 나중에 사면을 할 때 현 집권 세력에 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저는 안 다투는 거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이런 전직 대통령 급이라고 할게요. 제가 그냥 급을 검찰로 소환을 할 때는 이제 말 그대로 다 정리가 돼서 소위 말해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돼야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그 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속이 되고 얼마나 많은 조사 이루어진 이후에 불렀나요? 박근혜 전 대통령 마찬가지예요. 최순실 조사 다 끝나고 모든 조사가 다 끝나서 이제 마지막 정점에 있는 딱 한 사람. 그건 증거조사 다 끝나야 돼요. 어느 정도가. 그리고 불러야 되는데 아까 조금 전에 양지열 변호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무현 전 대통령을 불렀을 때는 사실 뭔가 수사가 완결돼 있는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불렀어요. 그러니까 정리가 다 되지 않은 상태.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약간 모욕 주기가 아니었느냐라는 얘기가 조심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이례적으로 이렇게 노무현 전 대통령부터 이렇게 부른 거에는 어느 쪽에 푸시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못 밝혀내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청와대에서 푸시를 했으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을 다른 전체적인 증거조사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무작정 부른 게 아니냐. 통상적으로 이제 일반인들 아주 간단한 뭐 폭행 사건 이런 거 그냥 바로 부르죠. 근데 그때 당시에 문제가 됐던 결국에 돈하고 관련된 것들은 굉장히 꼼꼼하게 조사를 하고 혹여라도 전직 대통령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시겠지만 검찰 포털에 쓰는 순간 국민들 입장에서 유죄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나중에 무죄가 나온 건 사람들 별로 관심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전직 대통령을 포털에 세운다라는 건 정말 그 이후에 만에 하나 무죄가 나오면 공소시효 문제도 있고 뭐 정치적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어쨌든 팩트가 나온 건 아니에요. 수사가 완결되거나 재판까지 간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보면 혐의가 있으면 수사는 할 수는 있어요. 전직 대통령이 누군 다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문제는 당시 이제 검찰에 가장 문제받는 게 뭐냐면 대통령을 소환 조사했잖아요. 소환 조사. 그리고 나서 이걸 빨리 정리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냥 바로 뭐 혐의가 있다고 생각하면 영장을 치든지 그게 아니면 불구속 기소를 하든지 이 신병에 대한 걸 빨리 발표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거의 한 달에 끊었거든요. 그리고 계속 뉴스만 나오니까 그럼 조사받고 집에 온 사람은 그게 전직 대통령이 아니라 일반 피의자라도 굉장히 불안하고 수모를 느낄 수밖에 없죠. 그게 하나
문제인 거고 또 하나는 이건 진짜 저도 궁금해서 말하는 건데 당시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청와대는 어떤 스탠스였느냐라는 거죠. 그 사실 여러 가지 얘기들만 있어요. 완전 32가지입니다. 예. 이명박 전 대통령서 야 무조건 잡아넣어라는 그랬다는 썰이 있고 당시 MB 청와대 사람들은 또 그렇게 얘기는 안 해요. 네. 우리는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방문 조사를 하라고 했고 그리고 소환 조사한 다음에도 불구속 기소하라고 했는데 예. 그런데 당시에 검찰 특히 이제 우병우 당시 기획관을 지칭해서 네. 말을 안 듣고 폭주를 했다.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거하신 다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 죄송합니다. 예. 큰일 날 뻔했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렇게 돌아가신 다음에 네. 그 검찰팀을 전부 다 좌천을 시킨 거다라고 이제 당시 MB 청와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반대쪽에서 무슨 소리야. MB 쪽에서 강하게 푸시해가지고 저렇게 한 거 아니야라고 네. 얘기를 하니까 그 부분은 사실 좀 그러니까 근데 자, 오늘 5월 23일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 9주년이 되는 날인데 세 분 모두 다 그 소식 접하던데 기억하시죠? 네. 예. 어떻게 그때 상황 접하셨습니까? 저는 TV 속보로 봤는데 예. 굉장히 놀라고 당황했던 기억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네. 어찌됐든 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냥 대통령의 갑작스런 서거라는 것 자체가 그냥 놀라운 뉴스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근데 어쨌든 스스로 또 목숨을 끊으셨다고 하니까 예. 굉장히 좀 당황스럽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런 예상을 잘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렇죠. 예. 당시에 그 검찰에서 굉장히 이제 압박을 한 건 맞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평소 스타일대로라면 어떻게든 맞서 싸워서 네. 이길 극복을 할 것 같지 그렇게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거라고는 저는 생각은 못했는데 네. 굉장히 좀 놀란 뉴스였죠. 예. 백 변호사님은 사실 저도 그날 생각을 해보면 저는 사실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가짜 뉴스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네. 사실 조금 전에 김태현 변호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스타일을 생각을 해보면 돌파형이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뭔가 난관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뒤로 물러서는 스타일이 아니고 돌파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 당시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가 그 당시에 제가 보기에도 좀 심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무리 그렇더라도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렇게 서거를 하셨다고 하니까 네. 그것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하니까 정말 이거는 저도 그냥 그 당시에는 그냥 멍하다 뭐 이런 정도밖에 뭐 말로 표현하기 좀 힘들었던 것 저도 같아요. 그때 굉장히 멍했고요. 한 5분 동안 온몸이 굳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었는데. 저는 다시 멍해지는 것 같아요. 지금 물어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 그때 당시에 검찰 수사가 일단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유출이라고 할 때부터 예. 굉장히 분위기는 좋지 않았었고 소환조사 1차 조사하고 나서 한 20일 넘게 사실 다른 어떤 수사나 이런 건 진행은 안 됐는데 예. 계속 언론에서는 막 정말 이상한 소리들이 나오고 있던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다른 조치 같은 것들이 있겠지 내지는 다른 수사가 기다려지겠지라고 했는데 갑작스러운 일이어서 진짜 글자 그대로 정말 멍하니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소식을 전해온 저는 제가 지금 방송에 직접 듣지는 않았고 다른 이제 후배가 와서 그 얘기를 하면서 네. 그때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눴던 기억이 나네요. 네. 예. 당시 그 MB 정부와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았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았는데 법조계 의견은 어땠습니까? 글쎄 뭐 법적 의견이라는 게 뭐 그건 결과론적인 얘기니까 예. 당시에 뭐 옳다 그르다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네. 검찰이 어쨌든 검찰 입장에서 보면 사실 그 수사는 하다가 지금 중단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팩트는 사실 완벽하게 나온 건 아니에요. 양쪽 검찰의 주장과 지금 권양숙 여사 이제 살아계시는 권양숙 여사 가족들의 주장 또 문재인 대통령 주장 양쪽의 주장이 있을 뿐이지 팩트 나온 건 아니에요. 수사가 완전 완결된 건 아닌데. 그래서 자유한국당 일각에서는 그렇죠. 재수사해야 된다 뭐.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예. 근데 이런 얘기는 있죠. 이제 그때 당시 조사가 된 것까지 보면 조사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분이 문재인 대통령이시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당시까지 그 첫 번째 소환조사에서 나온 얘기를 보면 대표적인 게 박연차 회장의 진술 주장이 있었고 검찰은 그 주장과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이제 서로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나지도 않았고 당시에 통화 기록조차도 없었다. 통화 내용은 당연히 모르고 통화 기록도 없다라는 정도까지가 알려진 사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로서는 다음 수를 어떻게 둬야 될지를 고민하는 건 맞는데 문제는 이제 국정원 발이었다 검찰 발이었다 아직도 얘기는 많지만 무슨 시계 같은 논두렁 시계 같은 그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마치 검찰에서 조서를 얘기를 한 것처럼 쏟아져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결과론적으로 보면 노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거는 뭐 기획적으로 몰아가고 또 특히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김태현 변호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저돌적인 모든 것을 뚫고 나가는 그런 분이셨는데 본인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주변을 괴롭혔기 때문에 도저히 그걸 못 견디셨다는 걸로 지금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검찰 수사는 아까 좀 전에 김태현 변호사 얘기했던 것처럼 설은 굉장히 많은데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저는 뭐 그게 뭐 MB 이명박 전 대통령이 뭐 푸시를 해서 했는지 아닌지 그거는 이제 논외로 하고 그거는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사실. 그거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우리가 지금 벌써 전직 대통령 2명의 구속을 받죠.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 또 공교롭게 오늘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기일인데 제대로 공판 중일 지나서. 근데